남녘의 보리밭에 바람이 가득합니다. 멀리 떠나 있을수록 더욱 가깝게만 느껴지는 고향. 이청준의 고향은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남쪽인 장흥반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담하게 흘러내린 산밭과 마을 입구, 생철로 엮어 만든 오래된 방앗간. 그리고 볕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밭으로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신 곳이죠. 어머니들의 호미 소리를 들으며 올해도 유채며 메밀이며 완두콩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 이청준에 의해 언제부턴가 이 마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무대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여기를 왜 선학동 마을이라 그래요? 내나가 말한 게 저 산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하기로 저 한 사이에. 모양으로 돼갖고 저 쫑무단 데는 등치고 여짝은 날개고 그러기 줄에 선악동으로 짓단 게. 바닷가에 살던 이곳 사람들에게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선악산이 보호해준다는 내용이었죠. 이청준은 이 전설이 품고 있는 외마디 행간 하나하나에 남도 육자배기 가락을 얹어 선악동 나그네를 창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서편제라는 영화로 인연을 맺고 있던 임권택 감독이 다시 영화 한 편 만들자며 제안하게 됐죠. 네, 여기가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선악동 나그네의 배경인 마을인데 이청준 선생님께서 우리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짓는 게 바로 선악동 나그네의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임권택 감독님께서 천년왕을 촬영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막힌 운명을 가진 한 의붓 남매에 관한 이야기였죠. 서로에게 연정을 품었으나 의붓 남매였기에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던 동호와 송화. 결국 동호가 떠나버리고 아버지마저 죽자 맹인인 송화는 홀로 주막에 남게 됩니다. 결국 동호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송화는 이런 말을 주인장에게 남기고 주막을 떠나죠. 나기를 메고 노는 대요 농임술 하나 마을 이쁘죠? 사실 네, 저희 마을이 아까도 그 오지에서 오지중의 마을이잖아요. 이게 이청준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저희 마을이 과연 선악동이 전국에 알려져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천년학의 무대 선악동에서 다시 차로 10여 분. 산밑 양지에 이청준이 태어난 진목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지금도 천재 소년으로 남아있죠. 여기에서 광주
서중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지금 서울대학교 가기보듬도 더 명문학교고 더 어려웠다고 말이야. 그런데 혼자 가갖고 서중학교 정식 시험 봐서 입시를 하고. 선생님 6살 때부터 살았고 이 집에서 살아. 그의 집은 이제 후학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강교 일보러 갔잖아요. 일중하고 아담한 돌담길 막바지에서 만난 소설가 이청준의 생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아담한 5칸짜리 집에서 1939년 이청준은 5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 대한 이청준의 아픔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집이 눈길의 배경이면서 또 축제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티브가 되는 일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그 집입니다. 청준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6살 때 2살 터울의 동생이 죽고 이듬해 소설 습작을 하던 큰형마저 죽자 아버지는 화병으로 세상을 버렸죠. 청준은 큰형이 남긴 습작품과 책을 읽으며 소설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린 청준이 어머니의 눈물 배움과 함께 대처로 떠나곤 했던 이 길. 이청준 선생의 눈길에 나온 어떤 소설의 배경이 눈길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어머니의 희생과 모성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눈길이 명작으로 꼽히는 이유가 저는 사실은 뭐 지식인 소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성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도 인구에 희자되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준은 어머니에게 희망의 전부였습니다. 읍내까지 배웅한 뒤 눈길에 찍힌 아들의 발자국을 밟고 돌아온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청준 자신의 이야기였죠. 그렇게 서울대에 진학했던 이청준은 마을 사람들이 원하던 법관 대신 소설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천관사는 명실공히 장흥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통합니다. 천관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장흥 사람들은 한결같이 큰 산이라 부르죠. 장흥의 모든 학교 교가에는 큰 산이 등장하며 모든 학생들에게는 매번 단골 소풍지였습니다. 저기 있는 바위도 떠오르고 바위가 너무 멋있잖아요. 또 그 이렇게 달력에 보면은 청관산도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 꾸며 보이는 청관산만 그런 게 좋아요. 해발 723m.
남도 사람들의 삶을 요모조모 껴안고 어루만지며 바다에 이르는 땅. 그리하여 장흥은 유난히 예술가들을 많이 탄생시킨 곳이었습니다. 소설가 한승원. 그동안 주로 장흥의 역사적 현실과 숙명을 글로 받아내온 그는 지난 1995년 이곳 천관산 자락에 내려와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각이 이청준은 살아있을 때 늘 그랬어요. 고향에 빚을 졌다고, 어머니에게 빚을 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 동안 어머니의 에 대한 빚, 고향에 대한 빚과 풀기가 어떤 문학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장흥이 낳은 대표적 소설가 이청준과 한승원과 송기숙. 송기숙 작가는 저보다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나이는 4살 위입니다, 저보다. 근데 그러고 이청준 씨는 저하고 동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서 그 소설가가 세 사람이 이 장흥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에서 나고 자라서 활동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어쩌면 장흥이 가지고 있는 묘한 마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고향에 미안해했던 작가 이청준. 그런 이청준이 120편의 작품을 남긴 채 지난 2008년 고향 땅에 영원히 돌아왔습니다. 본인의 소설 배경이 됐던 이 장흥 지역 어떤 것을 본인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가 이제 이청준 선생님 생가. 여기서 고갯길 올라가면은 눈길의 배경이 된 산길. 그다음에 천관산에 가면 또 천관사가 있어요. 그 배경으로 쓴 소설이 잃어버린 절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청준. 이 작품 지도를 보면 이청준이 얼마나 고향에 가닿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곳이 고향이다. 우리들의 고향은 지금 잘 있는 것일까요?